예,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KS 예비전력연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5급, 7급이 되는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 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시험 과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B와 C, D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죠. 모든 사람은 요 B와 D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태어남과 죽음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 있는 선택은 개인마다 다 틀리죠. 이 선택은 개인의 몫이죠. 그것이 선택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또 성공적인 삶이냐 또 실패한 삶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여러분들은 현재까지 이 C를 잘 해오시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죠. 앞으로도 이 C를 잘 하셔가지고 최상의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설명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천대학교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가천대학교 캠퍼스는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그 성남시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메디컬 캠퍼스는 인천광역시 송도에 있습니다. 이 글로벌 캠퍼스 학생 수는 한 17,000명이 되고 메디컬 캠퍼스에는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학교가 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을 간단하게 보면은 여러분이 좌측에 보이는 이 산, 이 산이 남한산성입니다. 그리고 육해공군 전역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치는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전직교육원이라고 있죠. 그 전직교육원이 요 위례 신도시 요 좌상단에 있는 요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례 전직교육원부터 요 학교까지는 가천대학교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5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천대학교로 올 수 있는 그 교통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지하철이 요 21번 건물인 여기에 지하철이 여기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역입니다. 요 지하철 노선은 청량리부터 강남, 분당, 수원, 그래서 인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수인 분당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광역버스들이 요 정문, 여기 정문인데 요 정문 앞에 여기에 광역버스들이 정거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버스들하고 관내 버스들이 요 지하철역사에 있는 여기에 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이 아주 좋죠. 그리고 요 도로망은 그 외곽 순환 도로 해가지고 뭐 어디서나 접근하기 좋은 그런 도로망과 대중교통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학교 시설을 간단히 보면은 여기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수강생이 공부하는 곳은 요 11번 교육대학원 건물 2층에 있는 205호 강의실이 우리 강의실입니다. 때로는 요 16번 강의실도 쓰기도 하고 때로는 8번 강의실도 가끔 쓰기도 합니다. 요 12번은 요 12번은 중앙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 24시간 공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당가는 요 21번 여기는 식당가입니다. 그래서 식당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 메뉴도 다양하고 가격도 뭐 한 5,000원 정도 주면은 맛있는 것을 그리고 영양식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방구, 복사실 이런 것들이 요 21번 1층, 2층, 3층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은 운동장입니다. 주로 수강생이 사용하는 시설은 요 11번 강당, 12번
중앙도서관, 그리고 21번에 있는 식당하고 복사실, 이런 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수 연구실은 요 17번에 있습니다. 17번 4층 402호가 제 연구실입니다. 여기 언제든지 오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비지를 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 시험에 합격을 하면 신분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신분은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그 국가 공무원이 되는 신분이 있고, 또한 직장 예비군 지휘관 같은 경우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 국가 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5급하고 7급이 있습니다. 그 신분증도 공무원 신분증이 나와요. 그래서 5급은 직위 및 직급이 군무사무관이 됩니다. 7급은 군무주무관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 직장 예비군 지휘관에 합격이 되면은 그 직장의 직원이면서 직급은 과장, 부장, 이사급까지 대우를 받습니다. 다음은 선발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선발 절차에서 응시 자격은 7급 군무원은 6년 이상 복무한 위관장교 및 부사관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급 군무원 같은 경우는 소령으로 전역한 사람이 전역하거나 퇴역하면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직장 예비군 지휘관은 소령, 중령, 대령이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응시기에는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역과 동시에 3년간 6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선발 시기는 매년 2월달 연 2회입니다. 그래서 4월 중순과 10월 중순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선발 방법은 1차 시험, 1, 2, 3차 시험을 보는데 1차 시험은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시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절대평가로 합격과 불합격으로만 판정을 합니다. 근데 이 면접시험은 지금 시험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군 간부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 직장 취업할 때 면접 본다든지 대학교 시험 볼 때 면접 보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간단한 질문만 하고 이걸로 인해서 당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당락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것이 필기시험이죠. 2차가 1차 합격자에 대해서 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합격자는 3차로서 신체 검사 그리고 현역 복무 실적 평가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합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필기시험이죠. 이 필기시험에서 거의 합불이 합격과 불합격자가 식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필기시험 과목은 뭐가 있느냐면은 이 법령이 3개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예비군 국방부 훈령이 2개지고 그래서 법령에는 예비군법, 병력법, 통합방위법 이 3가지고 훈령에는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용에 관한 훈령하고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총 5개 과목이죠. 그 배점 비율을 보면은 100%를 만점으로 봤을 때 예비군법이 37.5%로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병력법하고 요 국방부 훈령 이것이 둘 다 25%로서 두 번째 비중이 큰 거죠. 그 다음에 통합방위법은 1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통합방위법은 시험 범위가 아주 적습니다. 그 다음에 훈령은 요 각 과목별 12.5%에서 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시험 과목, 요 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준비를 위한 교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기본 교재, 앞에서 설명드린 시험 과목에 대한 법령을 공부하기 쉽도록 편집되어 있는 교재 내원, 그리고 본고시에서 자주 출제됐던 그런 용어들을 가로형으로 묶은 가로형 문제 집 3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교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예비군법과 통합방위법을 한 권으로 하고 병력법은 양이 많기 때문에 이 2권으로 해서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령을 해서 훈령 2개를 묶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강 신청이나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전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본고사 출제 경향을 보면은 이 문제 유형은 이 사지 선택이에요. 이 사지 선택인데 이 사지 선택을 하기까지 그 과정에서는 다수 선택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형 문제 있고 단순 사지 선택, 도식형 문제가 나오는데 이 도식형 문제는 뭐 한 내지 두 문제 정도뿐이 안 나와요. 그 박스형이 한 60에서 한 80%. 그 다음에 이것이 문제 난이도가 쉬울 때는 한 50%까지 나오는데 통상 한 적게는 난이도 높을 때는 한 20%까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됩니다. 이 박스형은 그 박스 안에 이 문항을 하나, 둘, 셋, 넷 많을 때는 뭐 5, 8개까지 넣으라고. 자, 이 중에서 옳은 것은 몇 개냐, 또 틀린 것은 몇 개냐 해서 요 선택에서 1번 몇 개, 2번 몇 개, 3번, 4번 이렇게 해서 요 4개지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옳은 것은 몇 개, 틀린 것은 몇 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이제 그 가로로 묶어가지고 가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 다음에 A, B 요 해놓고 여기에 하고 요거하고 서로 연결하는 문제, 이런 연결 문제.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문장이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 이런 진위형 문제. 그리고 이제 실무 적용형, 상용 문제 이런 것들이 요 박스형으로 해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 사지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택형. 이 문제 난이도가 아주 쉬운 것들이죠. 도식형 문제는 이제 절차라든지 이런 작전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식형 문제로 나오는데 통상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오면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를 두어서 암기를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높은 분야들이 주로 각 법령별로 나오는 용어 정의하고 이 벌칙, 이것은 과목별로 한 문제, 용어 정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벌칙에서 한 문제, 두 문제 꼭 나옵니다. 그리고 주로 바꾸는 용어들이 이런 것들이죠. 법 적용 대상에서 사람, 그 다음에 기간. 자, 이런 사람과 기간의 업무나, 그 다음에 핵심 용어, 그 다음에 숫자, 끝말, 이런 것들을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해서 틀린 문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의미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용어들, 포함, 제외, 있다, 없다, 왜, 만 또는 과, 한정한다 이런 내용을 바꿔가지고 또 틀린 문장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법 체계에서 좀 이따가 알아보겠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영과 규칙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따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서로 관련되는 것끼리 조합해서 조합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법에 있는 내용과 영에 있는 내용과 규칙에 있는 내용을 서로 잘 이해를 해야만이 정답을 찾기가 쉽죠. 그리고 원칙과 상용 문제를 같이 조합해서 출제도 되기도 해요. 그럼 과목은 박스 안에 과목은 원칙형 쓰고 나목은 상용으로 쓰고 다목도 일부 상용 내용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칙과 상용 문제를 조합한 문제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무 적용 상황형. 이것은
법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상호형 문제를 내죠. 이 상호형 문제를 통상 10에서 한 25% 내는데 지금 요것도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21년도 같은 경우는 상황형 문제가 한 10% 적게 나왔어요. 그리고 실무 적용 상황형 문제가 나오고, 마지막 정답을 찾아가는 사고 과정이 우리가 단순 사지 선택 같으면 한 번만 탁 읽고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박스형 같은 경우는 요 다수 선택하기 때문에 생각이 좀 복잡해지죠. 그리고 요 가로 안에 넣는 거, 요 가로 안에 넣기, 그 다음에 요 가로 안에 들어간 숫자 더하기 2단계잖아요. 이 더한 것을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오른 것은 요런 문제들도 20년도 19년도 19년도하고 20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좀 나왔지만은 21년도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기는 요런 문제도 출제가 되면 한두 문제 정도 나와요. 이러한 내용 유형들이 출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비군법 먼저 과목 중에서 그 예비군법부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예비군법은 총 28시간 세부 강의를 28시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8시간 중에서 그 1시간 분량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법령을 공부하려면 법령 체계를 좀 알아야죠. 우리가 시험 보는 과목 5개 과목에는 이 법령과 훈령이 있습니다. 이 법령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 법률이죠. 법률. 이 법률은 그 국회에서 제정을 하잖아요. 제정도 하고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이 법률 시행에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서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각 부에서 작성하는 각 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 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방부령이라 하죠. 이것은 이 법률에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법령 체계 속에 있는 시행규칙입니다. 그리고 훈령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행정명령이에요. 이거는 일반 민간인데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장관이 어떤 소속기관이나 부대에 그 장기적으로 어디 지시하고 이런 것들 해야 할 때, 권한 행사할 필요가 있을 때는 만드는 것이 훈령이죠. 행정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는 이 법령에는 예비군법이 있고 병력법이 있고 통합방위법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하위법령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예비군법은 시행규칙이 2개 들어갑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까지 포함이 돼요. 그 병력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통합방위법은 시행령만 있어요.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이 법 조문을 읽는 방법은 뭐 건부터 모까지 있지만은 몇 조, 몇 항, 몇 호, 몇 목 요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몇 조, 몇 항, 몇 호, 몇 목 이렇게 하면 의사소통이 쉽게 되죠. 빠르게 되고 또 명확하게 될 수가 있죠. 몇 조, 몇 항, 몇 호, 몇 목 이렇게 앞으로 읽어 나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부하는 시험 과목 중에서 병력법하고 통합방위법은 장과 절도 있습니다. 장과 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절을 무시해버리고 조, 항, 호, 목만 해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빠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비군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비군법은 이 법 조문은 15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서문 5쪽에 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이 15개 조문. 그 다음에 시행령이 38개 조문. 시행규칙이 39개 조문을 해서 총 92개 조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 법령을 보면은 법 따로 시행령 따로 시행규칙 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공부를 할 때 법을 봤다가 시행령을 봤다가 시행규칙을 봐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법을 공부하기가 어렵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교재는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는 것들을 유사한 항목별로 잘 편집을 해가지고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96개 조문을 유사한것끼리 딱 묶어버리면은 요 17개가 딱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고 또 지식을 정리를 할 때는 요 17개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돼요. 이것을 대과제라고 해요. 대과제. 그 대과제를 성정하면 한 17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든지 보면 대관을 먼저 하라잖아요. 대관 세차례란 말, 서차례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대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그 대과제로 유상의끼리 묶어서 대과제로 보면 요 17개까지 되고 있어요. 그리고 1과에서는 용어정의, 예비군법에서만 적용하는 각 법에서만 적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용어 정의를 각 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 정의. 그 다음에 2과는 예비군의 임무, 무장, 업무, 관장. 예비군인데 어떤 임무를 쓸 것이냐. 그 다음에 예비군은 무장할 때 언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러한 예비군 업무 관장은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과에서는 국방부 장관의 권한. 국방부 장관이 바쁜 사람이잖아, 그죠? 이 바쁜 사람이 이 예비군 업무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권한을 위임하고 위탁하는데 누구인데 위임하고 누구인데 위탁할 때 무엇을 위임하고 위탁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4과에서는 예비군 지휘관 임무, 예비군 지휘관이 보직받으면 임명되면 임무는 이런 거 하라. 그 다음에 예비군 지휘관의 임명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해임은 언제,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해임하고 해임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4과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과에서는 예비군 조직 대상이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예비군으로 조직할 사람을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과에서는 이런 예비군 조직 대상자를 식별하고 이 예비군 조직 대상자를 편성할 때 뭐 지역 예비군 편성은 어떻게 하고 직장 예비군 편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군에서 현역병이나 전역을 해가지고 전역을 하게 되면 예비군 편성을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 6과에서 쭉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성된 예비군 부대에 대한 관할 구역은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7과에서는 이제 동원을 예비군이 필요할 때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 동원을 해죠. 동원을 해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잖아요. 이걸 위해서 또 예비군이 편성되고 훈련이 되는 것이고 그 동원에 관련 그 동원을 언제 할 것이며 누가 할 것이며 이 동원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동원을 했을 때 동원에 보류된다든지 연기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을 모아놨습니다. 근데 8과에서는 예비군 대원의 훈련이죠. 예비군이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훈련을 1년에 얼마나 하고 어떤 식으로 하라 하는 내용들이 8과에 있습니다. 그 다음 9과에서는 예비군 무장과 탄약 장비 관리죠. 자, 예비군도 훈련이나 어떤 동원돼서 임무 수행할 때는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탄약도 사용해야 되고 또 그게 필요한 장비도 관리되고 이런 것들을 9과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0과에는 예비군 복장 그리고 부대기 사용 이런 내용이고 11과에서는 예비군이 이제 임무 수행을 하다 보면은 긴급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뭐 주민을 뭐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긴급 조치 관련된 규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긴급 조치를 해가지고 민간인인데 물질적인 피해를 주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한 보상에 관련된 규정이 11과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12과하고 13과는 이제 예비군 대원이 동원돼가지고 임무 수행 중이거나 훈련 중에 다쳤다. 그럼 다쳤으면 이게 사망을 하든지 장애자가 발생되든지 하면은 보상도 해주고 치료를 해줘야죠. 거기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 다음 14호는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으로 들어와서 하는 그 기간에 대한 권익보장. 이 예비군은 전부 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인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시간을 빼가지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상을 해줘야죠. 그죠? 그런 규정들이 14호에 있습니다. 그 다음 15, 16은 이제 이러한 예비군 부대 업무, 예비군이 잘 할 수 있도록 예비군 육성 지원도 잘하고 또 예비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평상시에 이제 감사도 하고 표창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러한 예비군 육성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각 정부기관이나 해야 예비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람들, 지자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과 또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협의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는 규정들이 16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17가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하여야 한다. 이 하여야 한다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예비군법에서 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했을 때 이 벌칙 조항입니다. 이러한 1과부터 17과까지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쭉 정리를 하고 이 흐름 속에 이제 중과제, 소과제별로 해서 여러분 지식 수준을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면은 공부하기도 쉽고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용어는 5가지가 있습니다. 0에서 3가지 규정하고 있고 규칙에서 2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법에서 적용되는 용어는 최상위 법령인 이 법에다가 용어 정의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법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시행령에도 사용할 수 있고 시행규칙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예비군법은 이 용어 정의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하다 보니까 이 법에서는 이 내용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군부대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군부대장이라는 말은 용어는 똑같아도 그 군부대장이 누구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용어 정의를 이 시행령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강의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하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주로 시험 문제는 이제 원칙적인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상황형 문제도 나오고 중요한 핵심 용어들 뭐 이런 것들을 가로형으로 묶어서도 나오고 또 이것을 단순 사지 선택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박스를 쳐가지고 박스를 쳐서 다음 용어 정의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몇 개냐 틀린 것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 정의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1호 예비군 자원, 2호 수행군 부대장, 3호 수탁 경찰서장, 예비군 육성, 예비군 지원 이렇게죠.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 생소하게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수행군 부대장과 이 수탁 경찰서장은 이 예비군법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군 부대장, 수탁 경찰서장은 우리 시험 과목 중에서 이 예비군법하고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령, 훈령에 이제 이런 지휘관 명칭과 경찰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비군 자원. 이 예비군 자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은 제일 많이 관리해야 될 게 예비군 자원이에요. 이 예비군 자원을 평상시 관리를 하고 또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훈련도 시키고 또 어떤 동원이 됐을 때는 이 예비군 자원을 동원되고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역 주민 중에서 예비군 자원이 누군가를 이제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또 그런 자원이 맞는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예비군 자원이란 이 예비군법 제3조의 본문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자를 말한다. 자, 이것만 봐가지고는 예비군 자원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죠. 이 그림을 제대로 그려주려면 이 예비군법 3조 1항 본문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따가 그 예문을 들어가면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원칙적인 문제는 이렇게 다 외워놔세요. 자, 그 다음 수행군 부대장에는 법 14조 1항 0 28조 2항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장을 말합니다.
그 수탁경찰서장은 같은 법, 같은 형 똑같죠. 다만 1항이고 이거는 2항이죠. 1항, 2항이죠. 그죠? 여기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 이게 추가해서 수행군 부대장의 권한을 위탁을 받은 경찰서장을 말해요. 여기는 위임이고 이거는 위탁이죠. 좀 이따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을 보면은 예비군 육성과 지원이 있습니다. 그 예비군 육성은 안보 환경의 변화, 예비군이 임무 수행 능력을 최고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비군 육성, 예비군 지원이라고 하면 예비군을 육성하고 예비군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 재정, 영무 등 지원을 말합니다. 자, 그거 보면 예비군 육성에는 육성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죠, 그죠? 육성이라는 말은 예비군 지원에 들어가죠. 자, 이것을 이제 외우는데 주로 틀린 문장을 바꾸고 할 때 또 가로용 문제를 만들고 할 때 뭘로 바꾸느냐? 요 예비군 자원을 뭐 조직 대상자로 또 설정 바꿔요. 조직 대상자 안 되죠, 그죠? 이 예비군법을 병력법으로 또 잘 바꿔요. 이 본문을 삭제하기도 하고, 그 예비군 조직 대상자를 예비군 자원이라고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안에 있는 핵심적인 용어들을 바꿔서 틀린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틀린 문장을 빨리 찾아낼 줄 알아야죠. 그죠? 그다음 수행군 부대장 같은 경우도 요 국방부 장관을 총장으로 바꾼다든지 이 위임하고 위탁하고 이걸 서로 위치를 바꿔서 여기를 위탁으로 하고 여기를 위임을 한다든지. 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업무 지휘책에 있는 사람인데 권한을 줄 때는 위임이라고 그러죠. 경찰서장은 그 국방부 장관하고 직접적인 지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인데 줄 때는 위탁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위임과 위탁이 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권한만 위임하는 것이 책임까지는 안 되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육성 같은 경우는 육성과 지원을 서로 위치를 바꿔놔요. 그래놓고 요 뒤를 똑같이 쓰는 거죠. 자, 안보 환경, 이것을 예비군 육성이라는 말이 넣는다든지, 또 임무 최고의 능력을 또 여기 서로 위치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장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서로 변화를 줘가지고 틀린 문장을 만들어내요. 옳은 문장은 원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린 문장 어떤 것이 틀리냐를 쉽게 빨리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수준을 여러분들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행정, 재정, 영무잖아. 그죠? 영무를 또 용어를 뭐 군수로 바꾸기도 하고, 뭐 인사, 행정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바꾸기도 하죠. 네.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수준을 항상 시키면 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이 예비군 자원. 자, 예비군 자원으로 이렇게 하면 봐가지고는 예비군 자원이 누군지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한 예비군 자원 누군지 보겠습니다. 자, 예비군 자원이란 예비군법 3조 1항 본문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자를 말한다. 여기. 그 3조 1항 본문. 자, 3조 1항에 보면 1항의 요 내용하고 1호, 2호, 3호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는 거죠. 자, 여러분들 교재 9쪽에 있습니다. 9쪽을 펴보세요. 이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1항에 있는 요 두 줄. 요것을 본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밑에 있는 요거는 뭐냐? 요거는 단서 조항이라 그래요. 단서 조항.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1항에 있는 본문에 따른 조직 다생자잖아요.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병력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람 1호, 2호, 3호 요 각호의 사람이죠. 요 세 가지겠죠.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요 한 사람 이 결국 4명이죠. 4명. 4명이 예비군 자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 사람들은 예비군을 조직한다는 거예요. 조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군으로 조직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또 조직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비군 자원은 누군지 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이 단서 조항은 국가 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령으로 정하는 경우 어떤 조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네.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각 조문별 끝말을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조직한다고 조직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비군 자원이 누구냐 한번 보겠습니다. 병력법에 따르면 다음 각고의 사람. 그 1호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죠. 자, 앞으로 읽을 때는 예비역 장준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호는 현역 또는 상근 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에 12월 30일까지 기간에는 예비역 병. 그 세 번째는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국제협력의사, 예술요원, 채용요원, 공중보건의사, 병력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63조 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 포함 이런 사람들이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에 12월 30일까지 기간엔 보충력의 병. 이 사람들이 예비군으로 조직하고 또 이 사람들이 예비군 조직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시 3조에 가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예비군 자원이 누구다 하는 것만 여기서 식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그 원칙형 문제도 알아야 되지만은 이런 것이 이제 상황형 문제로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면은 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요 밑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예비군 자원은 몇 명이냐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식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년 1월 1일에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A씨. 예비군 자원일까요? 아니면 뭐 예비군 자원이 아닐까요? 요거는 예비군 자원이 아니죠. 왜 아니냐? 여기 보면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아닌 거죠.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예비군 복무 기간이 복무를 마친 날부터 다음 날까지 8년이 되니까 예비군 복무 기간은 8년이죠. 8년. 그러니까 8년이 되는 시작이 틀려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는 예비군 조직 대상도 아니고 예비군 자원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1월 2일이 되면 이제 예비군 자원이 되는 거죠. 조직 대상도 되고. 자, 나무 13년 12월 30일에 상급 복무를 마쳤죠. 자, 이 친구는 8년이 되는 거니까 13년에서 8년에 더하면 몇 년 돼버려요? 21년 돼버리죠. 21년 12월 31일 되면 얘는 예비군 복무가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B씨도 예비군 조직 대상도 아니고 예비군 자원도 아닌 거죠. 그 다음 호은 어떻게 될까요? 15년 2월 1일에 보충력으로 전역한 중사 어떻게 될까요? 자원일까요? 아닐까요? 얘도 자원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요 장준부는 예비역에 대해서만 되잖아요. 그죠? 예비역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충력으로 전역했잖아요. 이 중사는 예비군 자원이 아닙니다. 또 예비군 조직 대상도 아니죠. 조직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 라목 21년 9월 30일 사회복무요원 바친 FC 얘는 예비군 조직하고 예비군 자원이죠. 자원. 그 다음 17년 3월 3일 현역복무 중에 병력부 63조 2항에 따라 보충 편입죠. 요 63조 2항에 따라서 보충 편입 포함해죠. 포함. 그러니까 바는 CS는 예비군 자원이죠. 그러면 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예비군 자원은 몇 명이냐 하면 라바 2명이지. 2명. 네, 2명. 그래서 여기서 정답 1명, 뭐 2번은 3명,
3번은 5명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4번은 2명 하면 여러분들이 사지 선택에서 요 이제 4번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예비군 자원은 그 원칙형 문제도 원칙형 또 알아야 되지만은 이 야구군 자원을 상황형 문제로 나왔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찾아낼 줄 알아야 되죠. 또 이것이 실무에서는 또 대단히 중요한 이 업무가 그 예비군 지휘관으로서 예비군 지휘관으로 해야 될 업무가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자, 다음은 여기 교재 이쪽입니다. 법의 목적, 그리고 예비군 임무, 무장, 업무 관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비군법의 목적은 이 법이란 말 나오잖아요.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의 설치, 조직, 편성 및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것도 이제 본고사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 법이라 그러면 무슨 법이겠어요? 요거는 예비군법이죠, 예비군법. 그러면 여러분들 이 법 그러면 요 예비군법이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그리면서 읽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 본고사에 나올 때 예비군법은 이렇게 하고 나오거든. 그럼 맨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법만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눈에 익었다가 예비군법은 하면 순간적으로 내가 못 본 건데 하고 좀 멈칫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법 하면 항상 예비군법, 병력법에서 이 법 하면 병력법, 통합방위법에서 이 법 하면 통합방위법 이렇게 원래 법 명칭을 한 번씩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용어를 바꾸고 국가를 지역으로 바꾸기도 하고 방위를 방위지 방위, 국가 방위. 지역 방위라면 틀립니다. 국가 방위하기 위해서 예비군의 설조 편동이죠. 설조 편동. 요것도 스스로 바꾸게 돼요. 뭐 생략할 수도 있고 동원을 임무나 작전으로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핵심적인 용어를 바꿨을 때 그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준을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 시행령 목적과 시행규칙 목적은 앞에서 이 시행령 목적, 시행규칙 목적은 모든 법이 똑같아요. 목적이. 다만 차이 나는 것은 뭐냐? 요 법 명칭만 바꿔주면 돼. 법 명칭만. 그래서 시행령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고 그러죠. 이 영은 예비군법이잖아요.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시행규칙은 상위법은 법에서 위임된 거하고 시행령이 위임된 거. 그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 그리고 병력법 시행령 목적을 하면 요 병력법만 바꿔주면 돼. 병력법. 요 병력법만 이렇게 바꿔주면 돼. 통합방위법은 통합방위법은 바꿔주면 돼. 자,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은 모든 법의 시행령 목적과 시행규칙 목적은 별도로 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흐름을 알고 같은 것끼리 묶어서 해버리면 공부하기도 쉽고 또 노력도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공부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임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쪽입니다. 법 2조. 자, 예비군 임무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요 5가지는 확실하게 외워놔야 돼요. 이것도 박스형, 선택형, 가로형 해가지고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호 임무. 전시, 사변, 그 밖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이죠.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현역군 부대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이런 임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무는 적 또는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 임무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임무는 무장 소유가 있거나 소유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있거나 소유 우려있는지 무장소유 진압. 요 무장소유를 진압할 때는 조건이 맞아떨어져요. 그 조건이 뭐냐 이거죠. 경찰력만으로 그 소유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4호는 요 2호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 무기고, 병참선의 경비. 그 다음에 3호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 무기고 및 병참선 등의 경비. 이런 임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원칙형 문제도 정확하게 암기를 해놔야 돼요. 요 전사비, 현역군 부대, 군부대 편성, 현편, 작전에 필요한 필요한 동원, 작동, 이런 것들을 잘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역을 예비군으로 바꾸기도 하고, 편성을 정편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작전과 동원을 위치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바꿔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적 또는 반국가 요거죠.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짓는 이것을 무장공비라고 하자고 여기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저 뒤에가 무장공비 하면은 무장공비라고 하는 것은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무장공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래놓고 여기 또 뭐로 바꾸냐? 이 반국가를 반정부 단체 또 이렇게 슬쩍 바꾸고. 요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탄약을 지니고 있는 사람 하면 안 되죠, 그죠? 요 침투를 또 도발이란 말로 슬쩍 바꾸고. 안 되잖아, 그죠? 소멸을 진압, 이렇게 또 바꿔요. 적은 소멸이죠. 그 다음에 소유는 진압이고. 이걸 서로 바꾼다든지. 요 경찰력만, 여기 들어가줘야죠, 그죠? 대처할 수 없는 수는 있는 경우 또 이렇게 바꾸게 돼요. 그 다음 중요시설 이것도 잘 바꿔요. 중요시설을 뭘로 바꾸느냐? 국가 중요시설. 그러면 X입니다. 군사 중요시설 X예요. 중요시설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고, 이 무기고인데 무기고에다 또 탄약고 같은 걸 또 설정 넣기도 해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병참선, 이것도 병기고로 설정 바꿔요. 경비를 또 경계라는 용어로 바꾸기도 하죠. 그 다음에 5호,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이것도 어떻게 바꿔요? 지원을 민방위 업무의 수행.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이 업무를 또 뭘로 바꾸느냐? 민방위 작전의 지원. 민방위 대지원. 뭐 이런 식으로 용어로 바꿔요. 어떤 때는 이 민방위 기본법인데 이 기본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민방위 법 이렇게 해요. 이 민방위법에는 기본법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 나머지는 안 들어갑니다. 이 기본법이 들어가는데 몇 군데뿐이 없어요. 우리 시험 보는 과목에는 없습니다. 기본법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러한 그 임무도 이렇게 다양하게 핵 용어를 바꾸는 거죠. 박스형으로 하든 가로형으로 하든 선택형으로 하든. 선택형 그러면 방금 여기 이런 것들을 선택형을 묶어 놨는 거예요. 묶어 놨고 밑에다가 여기 들어가는 것을 뭐 예비군 뭐 이렇게 써가지고 오답으로 처리하도록 하죠. 또 편성을 정편 뭐 이렇게 해서 오답 처리하도록 하고. 그래서 임무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여러분들 좀 해야 될 거는 뭐냐? 자, 요것을 한 가지 볼게요. 자, 1호 같은 경우에 이 문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시죠. 자, 전시 축으로 해서 전시에 현역군 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이렇게 바꿀 문장을 한 문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사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죠. 그 밖에 비상 이렇게 또 문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벌써 주어만 바꾼데도 불구하고 세 문장으로 분해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나왔을 때도 다 맞는 거죠, 이게. 임무에 맞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어 같은 경우도 이 적이라고 하는 주어를 가지고 문장 만들고 반국가 단체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또 요거 이렇게 여기서 끊을 수 있다 문장을 할 수 있죠. 적이 침투한 지역에서 적소멸. 맞는 문장이잖아요. 또는 적이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소멸. 이것도 임무에 맞는 거죠. 이렇게
요 한 조문을 호를 가지고 문장을 분해했을 때 그 문장의 옳은 문장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도 갖춰놔야죠. 사호 같은 경우는 또 요 2호 이걸 써놓고 적 또는 무장공비가 침투한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 등에 대한 경비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요 원칙형 문제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안에 있는 핵심 용어를 변화시켰을 때 그 변화된 용어를 찾아내는 실력도 빨리 갖춰야 되지만은 이렇게 문장을 분해해가지고 여기서 예비군 임무에 해당하는 것을 옳은 것을 했을 때는 그런 것도 찾아낼 줄 아는 그런 능력도 갖춰야죠. 그러려면은 이 임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비군 이제 무장이 나와요. 무장. 그럼 무장은 언제 하느냐? 요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예비군이 무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요 전부 다 요 때는 다 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장하여야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무기를 사용할 때는 언제 하느냐? 요 2호, 3호, 4호 요 때만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무기를 사용하는데 무기를 최소한도로 뭐 사용해야 할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요 3호, 요 소요 진압. 요 소요는 주로 이제 우리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2호는 적이나 무장무기는 그야말로 적을 상대로 하는 거고, 적을 상대로 할 때는 소멸을 시켜버리죠. 근데 우리 자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소멸시키면 안 되잖아. 큰일 나죠. 그래서 진압이라는 말을 써요. 진압. 그래서 요 3호 요 때는 무기를 사용하되 최소한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3호 지역에 있는 요 경비 업무 이럴 때는 최소한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최소한 무기 사용하는 또 조건도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뒤에서 설명할 테니까 이렇게 무장을 할 수 있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최소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이런 거구나 하고 머리에 그림을 그리고 넘어가세요. 자, 여러분 교재 3쪽이죠. 이제 이게 바로 나오죠. 무장. 이게 나오죠. 예비군은 요 무장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호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되 최소한도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이럴 때 해라. 그 다음에 4호는 앞에 있는 이런 무장을 위해서 필요한 무기나 탄약이나 장비나 그 밖 부속품 이런 유지 관리를 수행군 부대장이 한다.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장을 할 수 있는 게 언제냐?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예비군은 그 임무 몇 가지였어요? 5가지죠. 5가지 임무 수행을 위해서 무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비군이 출동 후 무기는 사용은 언제 하느냐? 5가지 중에서 2호, 3호, 4호 이 3가지죠. 이때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최소한도 무기 사용할 수 있는 거는 3호 무장 소유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 3호 같은 호 지역에 있는 4호 경비 업무. 요때 최소한도 무기를 사용하는데 언제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무장 소유를 진압하거나 중요시설 등 경비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학년 이 무장을 위한 무탄장부 앞으로 이거는 무탄장부 이렇게 읽도록 하세요. 무기, 탄약, 장비, 그 밖에 부속품 하면 무탄장부 이렇게 읽도록 하세요. 그 유지 관리에 관한 사람은 군부대장이 수행하는. 그 필요한 경우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임무를 요 유지 관리가 된 무탄장부 유지 관리된 임무죠. 그것을 경찰서장인데 위탁할 수 있어요. 이 위탁입니다. 위탁. 그리고 경찰서장은 직장 예비군 지휘관인데 다시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원칙형 문제나 상호형 문제를 나왔을 때 이 용어를 바꾸는 것이 주로 뭘 바꾸느냐? 이걸 바꾸요. 무장을 할 수 있다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위치를 설정시키는 거예요. 그 예비군은 그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면 X죠. 틀린 문장이죠. 그죠?
또 무장을 할 수 있다는 무장을 하여야 한다. 끝말을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또 바꿔요. 강제정으로. 요거는 할 수 있다는 재량권이죠. 재량권이라기 때문에 무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틀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면 안 되지. 전부 여기는 사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것도 어떻게 바꾸느냐. 이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 무기를 사용하는데 이걸 최대한도 사용, 뭐 가용한 모든 무기 사용,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꿔요. 그럼 틀립니다. 이 조건이 이러한 조건일 때 필요한 최소한도 무기를 사용한다. 얘기 나오죠. 이 최소한도를 말할 때 생략 때도 틀립니다. 자, 무장을 이것도 또 어떻게 봐? 무장을 위한 이것을 무기 사용을 위한 이렇게 또 용어를 슬쩍 바꿔요. 그래서 예비군법은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거는 이제 시험 범위도 짧잖아, 그죠? 시험 범위도 적은 데서 36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그 병력법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네. 통합방위법, 예비군법하고 통합방위법은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 요 대통령을 요 유지관리 요것도 또 사용통제로 바꿔요. 그 유지관리 요거 나오면 유지관리가 나오느냐, 유지만 나오느냐, 요것도 잘 보면서 해줘야 됩니다. 그 대령을이 정하는 바에 경찰서장이잖아요. 대령을 뭐 국방부령으로 바꾼다든지, 또 직장 예비군 부대 지휘관을 뭐 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꿔요. 뭐 직장장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위탁을 위임위로 바꾸기도 하고, 이런 핵심적인 용어를 잘 바꾸니까 그런 핵심적인 용어를 잘 체크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잘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용어들을 가로로 묶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가로형 문제집입니다. 가로형 문제집은 그동안에 기출이 많이 됐던 이런 변화를 많이 줬던 이런 용어들을 가로로 묶고 나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나서 또 자가평가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가로형 문제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용어들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하면 무장을 할 수 있다 5가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가지, 최소한도 무기 사용할 수 있다 2가지, 최소한도 무기는 조건이 이런 것이 된다. 자, 이런 걸 무장을 위한 무탄장무관은 군부대장이 수행하는데 경찰서인데 위임할 수 있고 직장 예비군 지휘관인데 위탁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또 공부할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는, 자, 군부대장이 나오면 이걸 잘 봐야 돼요. 군부대장. 이 군부대장이 수임군 부대장이냐 군부대장이냐 이런 것도 잘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또 예비군 부대장이냐. 요 경찰서장이 나오면 경찰서장이냐 수탁 경찰서장이냐 이것도 순간에 체크해야 돼요. 또 예비군 부대란 말이 나오면 이 예비군이 지역 예비군을 말하는 것인지 직장 예비군을 말하는 것인지 그냥 예비군을 말하는 거 이것도 체크를 해줘야 돼요. 지역이냐 직장이냐 아니면 공통적으로 정한다는 예비군이냐 이것도 순간적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줘야 돼요. 이걸 잘 바꾸거든. 요 지역 예비군을 직장 예비군을 지역 예비군의 용어를 잘 바꿔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예비군 부대 나오면 아 이거는 지역이다 이거는 직장이다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켜줘야죠. 아 이거는 예비군 공통적인 거다. 또 지휘관 나오면 또 지휘관이냐 지휘자냐 이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거 체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위탁이냐 위임이냐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든지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은 4조 업무 관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비군에 대한 관한 업무는 국방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의 지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예비군 부대에 군인 또는 군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용어를 바꿀 때 어떻게 하냐?
요 국방부 장관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요. 뭐 총장으로 바꾼다든지 수행군 부대장. 자,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수행군 부대장이 관장한다. X 틀린 문장이잖아요. 그죠? 요 관장이라는 것도 수행한다. 이렇게 또 용어를 바꿔도 안 되는 거죠.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 장관이 관장한다. 이 업무죠, 업무.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의 지휘감독이에요. 지휘감독. 여기서도 예비군이 나오면 예비군이냐 군이냐 구분하라고 그랬죠. 체크를 하라고 그랬죠. 그 지휘감독 이것도 잘 보고요. 지휘감독을 지휘 통솔이냐 지휘 관리냐 아니면 지휘냐 하는 거냐 이런 것들도 용어를 잘 바꿔요. 지휘 통제, 작전 통제 이런 용어도 잘 바꾸죠. 지휘 감독입니다. 이거는 지휘 통솔이 아니죠, 그죠? 그 예비군 부대죠. 이것도 군부대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이 군인과 군무. 요 군무원이 또 나오면 이것도 주의해야 될 게 군무원이냐, 근무원이냐, 공무원이냐 이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도 살짝 이렇게 용어를 바꾸게 돼요. 요 배치할 수 있다죠. 배치하여야 한다. X죠, 그죠? 틀린 문장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4조, 5조도 틀린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그렇게 핵심적인 용어들을 바꿔가지고 틀린 문장을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4쪽 법 14조의 국방부 장관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세요.